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지금부터 제75회 하늘 아카데미 제3기 CEO 과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의 국기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GO 하늘 공동체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총재이신 한효섭 박사님으로부터 오늘 수업을 해주실 강사님 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 지금 굉장히 국회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를 없애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한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국회가 부산 지역인데 민주당, 연합민주당 이야기가 이상하다 하면서 없애자 하면서 누가 했습니다. 유일하게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고 당선된 분도 오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국회의원 했을 때 11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985년도니까 40년대 제가 오래됐어요. 그때 국회의원이 모두가 298명입니다.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지금 그때 우리 대통령 했던 이명박에 비롯해서 돌아가시고 한 90명 살아있습니다.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인데 살아있는 지금 전직 국회의원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또 올해 탄생된 임직 국회의원이 한 300명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이제 국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정이라 있는데 살아있는 국회의원은 헌정이니까 정당이 있으니까 간부를 할 수 없고 특별히 하는 거 보시고 지금 헌정이 아닌 사람인 정의형에 대해서 모임이 1300명 있는데 그 1300명 중에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사람 보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단면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재수위원님은 텔레비에 참 많은 민주당을 대표하시는 말 거의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면 저분 참 보면 좋겠다 싶은데 또 때로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직접 그 사람을 경험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좋다만 나쁘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제가 아무리 나쁘게도 내가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나쁘다고 안 합니다. 그 국회의원들 나쁘다 하면 제가 잘못했다, 저도 나쁘다 하지만은 좋다, 그렇다 해서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사람 중에서 이분은 참 훌륭하다는 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정의 그 회장도 정대철 회장이라고 독립운동 했던 우리 그 훌륭하신 정인 아들인데도 우리 현재 민주당에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에는 딱 3번을 정도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다. 지금 경험하지 못한 그 중에서 그 3분이 다 전직 간절을 합쳐서 지금 부산 사람입니다. 그 중에 지금 현직으로 있는 분은 유일하게 정재수 의원 한 분이 없었는데 한 분은 뭐냐면 여러분 아는 정혜영 의원이라고 그 연정구에 있었는데 제가 그분은 제가 연중에 우리 학회에서 5년 만나보면 사람이 참 복복하더라고요. 살아서 삶도 고생하고 이분은 참 여야를 초월해서 참 국민 국회의원으로서 참 좋은 분이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당을 소속하면서 많이 지휘하고 했습니다. 그분이 있었고 그 다음 또 남부에 계신 박세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제 고등학교 후배라서 자주 만났는데 참 서민적이고 정말 소탈하면서 국민을, 지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그다음 우리 정재수 의원님들 보면 이분을 내가 제일 깊이 연구하고 제가 노인대가 전공을 했으니까 제가 대한노인의 중앙회 회장을 하나 해볼까 싶더라고 어디가서 보내서 부산시 부회장을 했습니다. 부회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대한의 노인의 차선사를 없어서 소천했던 사람이 제가 그때 보건국가위원회 김시현을 추천했고 와서 혼자 와서 얘기를 듣고 두 번째는 북구에 계신 이기수라는 분이 우리 이기수를 초청해 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정재수 의원님하고
그때 윤준호님 말씀 그분이 우리 선생님 부회장님 그분하고 그 밑에 많은 우리 당원들을 데리고 오는데 정말 어르신에게 대한 태도와 민주당이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텔레비에서 볼 때는 좀 부럽고 해서 선생님 노인을 우리 박세 의원도 보면 자석가면 막 앞에 그 친구들한테 국회의원 안 주고 크게 안 차고 노인의 회장을 가서 잘 부시가 삽니다. 부시게 되는 사람은 딱 우리 박세 의원은 딱 노인의 회장을 자기 자리에 부시가 놨습니다. 노인을 승리하면서 그리고 변호사에 그래서 이런 자기의 아버지 부모를 섬기지가 노인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조상을 섬기고 부를 섬기고 역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나쁜 짓을 할 수 없고 말은 하게 하더라도 정말 심성이 좋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교수님을 가지고 그 노인의 회장들에 대한 자세, 그 다음에 오면서 또 많은 사람 데리고 오고 하나하나 모습을 볼 때 제가 굉장히 감명을 입었어요. 그때 내가 처음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정말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민주당을 하든 어느 당 하든 이런 사람이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감동 깊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가져오시더라고. 그래서 계속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사적으로 하는 내용들에 대해 보면 정말 친절하고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내보다 나는 어리고 그 외부터 생겨 어디 가도 내가 정식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국회의원 보냈지만 내가 직접 소개를 거의 안 했는데 내가 특별히 하는 이유는 그래서 참 고맙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 국민의힘 둘이었으니까 이분이 혼자 계시니까 부탁해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지금 사실 엄청나게 바쁜 알고 보니 부산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해주신다는 얘기를 그리고 이분이 젊었을 때 독립운동하는 식으로 자기 사람 사이의 목숨을 걸고 대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사실이에요. 우리 옛날에 독립운동 선열들이 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밖으로 하면서 목숨을 걸고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생각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시장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구포에 가면 이제 전직 교장선생님이 우리 여즈백 교장선생님 구포가 닭동네 사는데 대시장 앞을 매일 다니면서 국민의 중학교 다닐 때 그 대화 보면 게시장 보면 엄청나게 그 게시장에 사진하고 도살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게시장의 시기에서 성남하고 대구가 없었는데 다른 데는 게시장을 옮기나면 다른 데서 옮기는데 그래서 우리 정교수 의원님 그 게시장을 없애고 그리고 그 없애는 그게 나 떨고 막 개 따고 고양이 따고 뭐소 그때는 내가 죽이는 사람이 칼 들고 나한테 집으로 사들고 죽인다, 드셔서 죽인다, 사들고 자기 왜 생명권을 없애니까 집을 없애니까 그거를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걸 처리하면서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이 대대로 내려오던 생존의 길인데 그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부모의 시장이 되지만 그 사람은 자기 목숨입니다. 가족을 놓으시는 목숨이니까 이 사람이 전부 다 창업 교육을 시켜서 다른 직장을 가져가 지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때는 박수를 쳐요. 그 사람에게 살 길을 마련해주고 길을 흔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정신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외야를 방문해서 정말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 북부에는 지금 부산 같으면 민주당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떠나서 내 대한민국의 동포고 또 우리 가족과 지역군이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 이형 한국이 내가 지금 한놈을 주더라도 때로는 반발 들어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돌아오는 걸 각오하고 우리 자신 희영을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 정교수님 그 젊은 나이에 목숨에 바로 자기 위협을 자기 가족에게도 이 낫이나 칼을 주고 돌을 줄 모른다는 그 위협을 물어주면서도 그 일을 하고 또 그것을 살게 만들어주니까 민주당에서 이 마음밭에서 삼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여야를 통해서 다 떠나가지고 정말 이런 분이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도 우리 있다. 이런 분 한 분도 우리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고 쓰러지지 않고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분들이 그 당에서 나와서 하면 진짜 민주당 대표는 거의 대변인에 나옵니다. 이쪽에는 예전에 밖에 나오지만 오면
우리 조 박사가 내가 하도 전재수 사랑하면서 하는 게 민주당 사랑하면서 게 저분 참 좋은데 사람 보고 왜 저런 걸 정치 사람은 재미있게 정말 모를까?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당에서 나오는 대변인은 대표로 나오는 것은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고. 그러나 당에 민주당을 대변해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와 생각을 전혀 달라도 70% 80% 하고 자기 색깔을 잠깐 이해하면 국민들은 모르지만 그게 해야 그게 되고 안 그러면 잘리면 진짜 그것이 임무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우리 정지수 의원님이 옳다 그렇다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다 우리도 아는데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나 자기를 죽이고 당을 하고 당보다는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우리 당에 그런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 국민을 생각합니다. 하니까 오늘 보시면 그때보다 훨씬 나 괜찮고 좀 그 말을 얘기하고 근데 그리고 다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하는 말을 보고 당을 대표로 나온 편안을 내주는 건 방송국에서 나타나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직접 하고 오늘 제안 없어요. 올 때는 참 연민의 정치를 꿈꾸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우리가 정치가 어른 대한민국 정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가져왔던 그 삶의 이야기, 정치 현장의 얘기를 여러분 소통하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가난한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잘못하는 거였지만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정지수 의원이 듣고 잘못한 처음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 내 특정하는 거는 저 사람은 괜히 정치인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얘기 좀 이렇게 하면서 하다는 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지수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 하는 얘기는 아마 여기는 유해야 많이 했겠지만 솔직한 자기 심정을 고백하면서 얘기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정지수님 그거보다 더 말 못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솔직하다 생각이고 오늘 우리 저 정서진 학생이 나왔는데 저 학생이 우리 유튜브를 해보고 꼭 듣고 싶더라. 집에 가라도 안 가겠다. 그래서 특별처럼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 유튜브를 보면서 유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우리 박수영이나 김영희도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또 야당도 이런 분들 스님까지 독불이 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칭찬했어요. 박수 한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구가 북구입니다. 북구에서 제가 선거를 매리 3번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돼서 5번째, 6번째 3승 3패입니다. 3번 내리 떨어지고 3번 이제 내리 당선이 됐습니다. 저하고 이제 경쟁했던 분들은 얼마 전에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을 했던 우리 박민식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쭉 경쟁을 하다가 이번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는 박민식 의원님께서 이제 서울로 가시고 서병수 의원께서 저와 함께 이제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승 3패를 했는데 이 선거를 한 번 떨어지는 것은 한 번 떨어지는 것도 우리 저 한효섭 우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선거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자면 다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친구든 그것이 엄마 아버지든 친인척이든 선후배든지 간에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3번을 떨어지면서 이제 모진 풍파도 이제 많이 겪었죠. 제가 71년생이고 올해 50너인데 나이보다 조금 사가 보이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 제 소개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고 오늘 하늘 아카데미 우리 한호섭 총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상기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녁은 잡쌌습니까? 예. 진짜로요? 저만 못 먹을 것 같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좀 견딜만 합니까? 네. 텔레비 나오는 정치를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 그걸 지켜보는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견딜만 한가요? 이해서 안 봅니다. 그렇죠. 채널을 돌리게 만드는 정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좀 견딜만 합니까? 견디기 좀 어렵죠. 정치도 견디기 어렵고 먹고 살고 경제도 견디기 어렵고 우리가 어디에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참 이제 절망적인 생각이 이제 가끔 많이 드는데 정말로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또 누구와 함께 이 고민을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모색을 해야 될지 때로는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대한민국의 87년 헌법체제가 이제 생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또는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에 해당하는 대통령제가 이제 이 생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도 이제 생명이 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아니고 절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만의 어떤 특성이랄까 대한민국만의 어떤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볼까요? 이거는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전직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총을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나이 80 넘은 사람 또는 80 다 된 분들이 제가 나이를 가지고 뭐 평행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이런 분들이 여전히 대통령을 하겠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사퇴하라 그러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선거제도, 미국의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젊은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거든요. 미국 사회가 더 젊은 정치인, 더 말하자면 이런 정치인을 만들어내지 못한 그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치가 전쟁 같잖아요. 이 완전 전쟁 같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경쟁이 아니고 거의 전쟁 같은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롱은 어떻습니까? 이탈리아 총리 얼마 전에 취임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극우 진영에 계신 분이 이제 총리를 하고 있죠. 2차 세계대전에 참혹함을 겪었던 그 유럽 땅에서 다시 외국인을 혐오하고 반이민 정책 또는 자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분이 또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가 실종이 되고 정치가 양극단을 향해서 전쟁과도 같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 속에서 사는 이 체제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가면 갈수록 희망보다는 절망의 무게가 더 늘어나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사실은 정치가 이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기댈 데가 없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이것을 제어하고 이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 어떤 정치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대에 저희들이 좀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 돌려보면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정치라는 것이 희망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위로는 돼야 되는데 위로는 고사하고 끝없는 절망 그 구렁텅 위로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 현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러한 체제에서 과연 우리 정치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정치를 해야 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직업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긴 했지만,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직업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치열합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살찌우고 우리 공동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자 에너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견딜 만한 경쟁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둘러보십시오. 학교 갈 때부터, 유치원 갈 때부터 우리는 친구와 우선과 우위를 나누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는 걸 먼저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경쟁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를 살찌우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경쟁이 아니고 끊임없이 경쟁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저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 풍요롭게 만들고 힘의 원천으로서 경쟁력이 아니고 사람을 파멸시키고 사람을 끊임없이 말하자면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런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견디기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독특한 현상도 아닐 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은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어디로부터 무슨 사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릴까 제가 오면서 항상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인류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서성들, 이 가장 위대한 서성들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게 될 인류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서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차원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 직업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위대한 서성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재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고 부처가 나온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배출한 위대한 서성이라는 관점에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인류가 배출한 위대한 서성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위대한 서성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예, 좋습니다. 예, 부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전 세계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인류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역사상 가장 걸출한 지도자, 걸출한 우리의 인류의 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어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2500년 전에 부처님,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공자가 태어났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지금부터 1400년 전에 마호메시. 이 네 분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서성,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로서, 이제 신으로서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인문학적 관점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치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을 나눴으면 합니다. 자, 2500년 전에 불기 2563년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처 2500 불기 몇 년 공은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난 해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 몇 년 이거 태어나신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제 대열반에 드신 해로부터 불기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태어난 해로부터 이제 그 AD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년으로. 근데 불기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신 그날부터 이제 불기 몇 년 이랬거든요. 2500년 전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비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비. 부처님의 여러 경전이 있고 숱하게 많은 경전이 있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엄청 많은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자비입니다. 자비. 대사대비라고 해요. 이 대사대비할 때 자자는 이제 사랑 자자입니다. 대비할 때 비자는 이제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비와 깊은 슬픔, 이 대사대비인데 왜 또 슬프냐? 이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과 이것들을 오롯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이 슬픈데 부처님이 안 슬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사대비를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00년 전에 중국의 공자가 이제 있는데 공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인입니다. 인. 인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냐. 이 물음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공자는 여러 제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인의 나라, 인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방황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따르던 숱하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자께서도 인생 말년은 굉장히 이제 좀 비참해집니다. 따라다니던 공자들이, 제자들이 전부 배신되기고 다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공자를 따라다니다 보면 벼슬 하나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벼슬, 백날짜리 따라다니고 벼슬 하나 얻을 가능성이 줄다 보니까 인생 말년에는 제자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말년은 비참했는데, 그러나 25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공자의 위대한 가르침인 인, 사람의 도리, 이것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성경을 보면 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4대 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제 성경이 있는데 이 가르침을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다 보면 이 사랑입니다. 사랑. 너가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이제 사랑하라. 이보다 더 중요한 율법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사랑은 여전히 저희들에게 강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마호멧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이것이 테러 집단 또는 전쟁을 선호하는 집단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호멧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이것이 이제 특정한 정치 권력과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코란을 보게 되면 그것과 완전히 지금 현재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테러 저지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호멧이 했던 이야기, 코란에 들어가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마호멧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습니다. 중동 사람들 왜 그 남자들 바지가 그 치마처럼 이렇게 길잖아요. 마호멧이 부인과 잠을 자는데 새벽에 오줌이 많이 온 거예요.
새벽에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호멧이 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걸어가면은 이 긴 옷이 땅바닥에 쓸릴 거 아닙니까? 땅바닥에 쓸리면서 말하자면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그 소리에, 땅바닥에 옷이 끌리는 소리에 부인이 잠에서 깰까봐 살짝이 일나가지고 가위가지고 이 무릎 밑에 옷을 싹둑 자르고서 화장실을 다녀오신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이 배려심 깊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마호멧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호멧이 살아생전에 자고 일어나면은 종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판이 벌어지는 그 중심에서 그것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 가르침, 그 말씀을 단 하나의 그 단어로 표현을 하다 그러면 마호멧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뒤에 이슬람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것 자체가 종교 이름이기 때문에 굳이 이슬람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슬람인데, 이 이슬람은 세속적 의미로는 종교적 의미로는 이제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알라 신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종교적 의미로는 복종하다는 뜻인데 세속적 의미로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자비라는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공자는 인생 말년이 굉장히 불행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인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마호멧은 저희들에게 평화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사대성인, 종교적 관점이 아니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우리 인류가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가지고 가장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사대성인이 자비와 인과 사랑과 평화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지금도 그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든 공자든 예수님이든 마호멧이든 간에 이분들이 살던 시대에 이분들의 표현 방식으로 자비와 인과 사랑과 평화를 말씀을 하셨지만, 이 네 분의 가르침의 그 근저, 그 밑바닥을 흐르는 정신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연민 한번 찾아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연민이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슬픔, 고통,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을 오롯이 자기 자신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연민이라는. 그런데 무슨 정치하는 사람이 저렇게 나약하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눈으로 확인해 볼 수도 없는 저런 감성적인, 그리고 나약해 보이는 연민이라는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언어 속에 저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의 가르침을 주셨고, 공자께서 인의 가르침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가르침을 주셨고, 마호멧이 평화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분들 시대에 이분들 표현 방식으로 다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이분들 정신 그 밑바닥을 흐르는 그 가장 핵심은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오롯이, 전적으로 오롯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실천했던 분들이 바로 이 4대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년이 지나서도 14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울림이 있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숙제로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없었다면 이미 사라졌겠죠. 얼마나 많은 종교가 사라지고 얼마나 많은 지도자가 사라져 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이분들이 우리가 가야 될 사회, 우리가 가야 될, 인류가 가야 될 이 공동체적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 아닌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 아픔도 담은 그분들처럼 오롯이 전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할지언정 담은 1%라도, 담은 10%라도 함께 사는 우리 이웃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담은 1%라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눈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 우리 인류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대 성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바로 연민이고 그리고 그 연민은 나 아닌 함께 사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더 확장하자면 숨쉬는 모든 것들입니다. 숨쉬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고통, 번뇌, 눈물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체제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이 경제 체제 그리고 이 체제 바깥에서는 저희들이 생존할 수 없게끔 저희들을 올가매고 있는 이 경제 체제 이 체제의 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가지고 그 국부론에 1800몇 년도에 써있었는데 200년 전에 써있었는데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말하자면 오늘날 GDP의 개념, 분업의 개념, 그 다음에 자유시장의 개념, 개방의 개념, 무역의 개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00년도 더 되게 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는데 오늘날 우리 경제체제의 큰 그림을 그렸던 현대 경제학 또는 경제학의 아버지를 아담 스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가 그렸던 그 큰 그림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경제체제인데 이 경제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혹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체제입니다. 경쟁 없는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 나보자 또는 우리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좀먹는 사람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양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혹한 경제체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담 스미스가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이죠. 근데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사회를 아마 예상을 못했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회를 꿈꾸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글래스고 대학에 잘 나가는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말하자면 귀족들, 백작, 공작, 이렇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녀 교육법이 어땠냐면 우리 강남엄마들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자녀 교육법이 있듯이 아담 스미스가 살던 그 시대에도 권력 있는 사람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 교육법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녀 교육법이 어땠냐면 그 대학에 잘 나가는 교수가 있으면 교수 그만두게 하고 스카웃을 합니다. 가정교사로. 그러니까 글래스고 대학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아주 잘 나가니까 그 스코틀랜드에 이제 잘 나가는 이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 보고 글래스고 대학 때리차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가르치러 가정교사로 온나 이래가지고 스카웃을 해갑니다. 스카웃을 해가지고 이 아담 스미스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스코틀랜드는 섬이잖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유럽 내륙으로 이제 3년 동안 여행을 갑니다. 애를 데리고 그렇게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스코틀랜드를 떠나가지고 유럽 내륙을 3년 동안 쭉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그리고 3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틈틈이 메모를 남깁니다. 기록을 다 남기죠. 여 갔더니 뭐가 있고 저 갔더니 뭐가 있고 관심사항은 뭐고 기록에 다 남기는데 그 메모와 그 기록이 말하자면 자료가 돼가지고 다시 스코틀랜드 돌아와가지고 국부론이라는 불멸의 역작을 만드는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부론은 아담 스미스가 대학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머리 짜내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유럽 내륙을
그 3년 동안 여행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그거를 다 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그것이 고민의 담소가 돼가지고 그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국부론이라는 불면의 역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권으로 말하자면 아담 스미스는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체제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가혹한 경쟁 사회에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경쟁 사회, 정말로 이 뒤처지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이런 가혹한 경쟁 체제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아담 스미스가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은 아담 스미스 미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담 스미스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는 이런 사회를 그림을 그리고 이런 그 세상을 꿈꿨던 것이 아니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를 쓰는 그 근거가 됐던 메모를 보게 되면 아담 스미스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럽 내륙을 여행을 하는데 아담 스미스가 직면했던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아니 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노? 왜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천지에 널려있냐?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유럽 내륙을 여행하면서 직면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아담 스미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 굶주린 사람들, 이 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국부론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부론이 오늘날의 경제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저술하게 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식은 이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말하자면 비전을 국부론에 담았던 겁니다. 자, 현대 경제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그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담 스미스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칼 막스 아닙니까? 칼 막스. 아담 스미스가 말하자면 자유주의 또 보수주의 그리고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서 된다면 그 완전 반대편에 서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는 우리가 공산주의자 혁명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칼 막스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칼 막스 책, 공산당 선언 이런 거 한 권 읽고서 칼 막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본론 1, 2, 3권이 있는데 자본론 한 1권 정도 읽어보고 칼 막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아담 스미스의 완전 반대편에 서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지구상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통해 가지고 실패한 체제가 되긴 했지만 그것의 이론적 베이스를 제공했던 사람이 칼 막스인데 굉장히 편협하게 해석이 되고 있죠. 칼 막스는요 산업혁명 초기에 8살짜리 10살짜리 꼬마들이 연직 공장에 가가지고 그 보풀액이 다 마셔가면서 하루에 18시간 10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애들이 그렇게 장시간 노동에 노출이 되면서도 하루 3끼를 때울 수 있는 빵 한 조각을 살 수가 없는 그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그 아이들을 보고 그리고 노예의 삶이나 다름없는 그런 노동자들의 삶을 보고서 이 칼 막스는 결심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공장이 아니고 학교로 돌려보내고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이 노동자들에게 주인의 위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칼 막스의 자본론입니다. 자본론. 칼 막스가 직접 자본론 1, 2, 3권이 있는데 칼 막스가 직접 쓴 것은 자본론 1권입니다. 자본론 2권, 3권은 칼 막스의 동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자본론 2권, 3권을 쓰는데 그것은 칼 막스가 죽기 전에 남긴 메모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본론 2, 3권을 쓰고 자본론 1, 2, 3권을 이제 완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론은
복잡한 비유와 복잡한 수식이 있고 알아보기 힘든 그런 논리의 전개가 있긴 합니다만 어떻든 이 칼막스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 가남, 이 굶주림, 이 노예와 같은 삶을 혁파하기 위해서 그것이 혁명으로 뭐 되든 뭐가 되든 개혁이 되든 뭐 어떻든 그런 현실을 혁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본론이라는 역작이 동상 걸려가면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칼막스도 마찬가지로 나 아닌 같이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아이들의 비참함, 참혹함 그리고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 당시의 산업혁명 초기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측면에 있는 어찌할 수 없음 여기에 바로 칼막스는 자신의 그 시선을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칼막스는 자본론이라는 역작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미 폐기되고 이미 실패한 체제인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칼막스의 출발은 그랬던 겁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슬픔과 눈물,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역작이 가능했는데 근데 이 칼막스의 이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 러시아,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 어땠습니까? 중국 어땠습니까? 북한 어땠습니까? 쿠바 어땠습니까? 칼막스의 이론만 사용을 하고 칼막스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그것을 외면해버리면서 극소수의 부자, 권력을 독점한 공산당 간부만 만들고 숱하게 많은 굶주리는 인민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몰락을 한 겁니다. 칼막스가 잘못이 아니고 그 체제를 했던 그 권력자들이 말하자면 완전히 왜곡을 한 것이죠. 아담 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현대경제학, 주류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출발점은 이렇게 쥐어짜는 경쟁체제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유시장과 분업과 GDP를 통해 가지고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 해방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국부론을 썼는데 오늘날 이것이 현대경제체제 완전 경쟁 무슨의 체제 모든 사람이 숫자로 표현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고민해야 되는 그걸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아담 스미스의 문제의식과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죠. 칼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그 사회주의 권력을 쥔 그 사람들이 극소수의 공산당 간부들만 나머지는 전부 굶주리는 인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자, 인류의 위대한 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분들도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당시에 부처님께서 살던 그 시대에는 이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가지고 이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전역에 숱하게 많은 수행법들이 있었습니다. 숱하게 많은 수행법들이. 누구는 토구를 짚고 들어가가지고 굽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물구나무 서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자신의 허벅지를 바늘로 찍어가지고 자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수행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가지고 숱하게 많은 이제 수행법이 있었는데, 이 부처님은 인상주의자였습니다. 저 필요 없어. 나만의 수행법이 최고야. 이렇게 주장하는 수행자가 아니었고,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수행법들을 말하자면 벽에 다 씁니다. 다 써가지고 그걸 전부 다 자기가 다 해봅니다. 전부 다 해봐요. 그냥. 그러고 나한테 요거는 아니네. 요것도 아니네. 요것도 아니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인도 사회의 수행법은 전부 아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처님의 말하자면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부처님이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임상주의자입니다. 임상주의자. 그걸 자기의 몸으로 전부 다 해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고통, 고해, 말하자면 그것이 경제적이든 아니면 정치적이든 그것을 해방하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비라는, 결론적으로 자비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고, 공자도 인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제후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한번 쓰여보지도 못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겪긴 했지만 여전히 울림을 주는 그 가르침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공자께서 살아생전에 자신이 직접 쓴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전부 살아남은 몇 제자들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공자의 저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쓰여졌는데 여전히 저희들에게 울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살 것인가. 이것도 연민의 정신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게끔 우리를 옥죄고 있고 우리가 이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체제를 만든, 이 가혹한 체제를 만든 아담 스미스도 결국은 이런 사회가 아니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자면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풀분을 썼던 것이고 칼막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 경제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아담 스미스, 그리고 그 반대편의 역사적 실험을 했던 칼막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바로 나 아니고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종국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하는 제가 정치의 영역에서 때로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때로는 공자의 제자가 되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때로는 마호메스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아담 스미스가 꿈꿨던 아담 스미스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그 문제로 돌아가고 칼막스가 느꼈던 그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 문제들은 정치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리고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과 아담 스미스 칼막스의 가르침까지 나 아닌 남의 고통과 슬픔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정치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가혹한 경쟁사회, 가혹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자유로운 개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우정과 우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유롭게 우정과 우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강요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규율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그것이 법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또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벌을 줘가지고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웃음과 우위를 나누는 공동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특강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시간 정도 길이로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전재수가 이야기하는 이 연민의 정신이라는 것이 현실 정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면 어떤 법으로 나오는지, 어떤 정책으로 나오는지, 그것이 사회보장 정책이든 또는 기초연금 정책이든 어떤 것으로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완전히 반대편에 서가지고 우승과 우위를 나눌 수 없는 오로지 특정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기주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법들은 또 어떻게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히스토리를 이제 그 한 3시간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것까지 자세히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고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다 해가지고 1시간 반이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정치의 영역에서 그리고 정치를 자신의 직업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의 기득권과 또는 자신의 권력의 성을 더 견고하고 더 강고하게 쌓아 올리고 그리고 그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의 장벽을 치고 펜스를 쳐가지고 그들만의 놀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지금 보십시오. 오롯이 국민의힘이 잘못했다. 100%. 오롯이 100%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자, 두 사람이 싸워요. 싸우면 부부싸움 한다 손 칩시다. 100% 남편이 잘하거나 100% 아내가 잘못한 경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전체에 흑과 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흑이 악이고 백이 선이라면 그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00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행동 기준을 100으로 정하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을 100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얀색깔로. 그런데 검은색이 악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없고 흰색이 선이라고 규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입니다. 답이 없는 것이죠. 완벽한 흑도 완벽한 백도 없는 것이 우리가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진보주의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제가 진보적 생각을 가졌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진보적 사상을 가졌는데 남북관계는 보수적일 수가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보수적일 수가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내가 진보적일 수 있는데 한미관계는 또 보수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저 사람은 진보다 저 사람은 보수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정치를 싸움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장난으로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왜 집에 가면서는 한 사람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가면은 누구의 자식이기도 하고 정체성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한 사람을 규정짓는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보수다, 저 사람은 진보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그러나 완벽하게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나눌 수가 없습니다. 현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싸움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요 지점에서는 손을 잡을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도 민주당 지지자도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양해 가능한 선에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그 철학적 베이스, 그 근본 바탕은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타인,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정말로 수박 아이가 수박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자기 한 몸 기댈 데 없는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성취하지 못할 그런 성과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바로 경쟁하는 정치적 상대에 대해서도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끊임없이 작은 전쟁을 초래되고 이 작은 전쟁은 더 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신의 정치적 자원을 만드는 그런 게임을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아카데미 오늘 참여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 정치권의 싸움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앞도 뒤도 옆도 이웃도 보지 않고 부모 자식도 보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맹목적인 강성 지지자가 이건 절대 되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매문을 하되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정치권이 지금 당장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것을 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 정치인이 어느 순간 실수를 하게 되면 가차없이 잘라내고 비판하는 그런 냉철한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는 그게 한편에 가담을 해가지고 공격해내고 같이 전쟁을 해버리면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이 작은 전쟁이 더 큰 전쟁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나라를 완전히 반쪽알이 돼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해악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복원이 불가능한 그런 폐허로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직전까지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로운 개인들이 우리 이 시대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우성과 우위를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고통이 나의 눈물과 고통과 다르지 않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너이 무슨 고통을 느끼는지 너이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체제와 이 현실을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단계를 넘어선 한 발짝 더 그렇게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자신의 자유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지금 단계보다는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이 숫자로 표현되고 경쟁력 없으면 아웃시키고 힘을 투입했는데 니는 왜 생산성이 1밖에 안 돼? 연봉 잘라보고 정리해고 해보고 지금 그렇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단계를 넘어서는 체제 그 단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꿈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의 철학적 베이스 그것이 저는 우리 인류가 배출한 위대한 4대 성인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영민 아담 스미스와 칼 막스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민입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이요 혁명의 도구, 혁명의 이론적 도구가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 칼 막스가 직접 쓴 게 자본론 1권이고 2, 3권은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자본론 1권이에요. 칼 막스가 그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아담 스미스를 자신의 자본론을 논리 구조로 서술해 가는데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맞다 이런 겁니다.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의 고민과 칼 막스의 고민이 맞닿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맞닿아 있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자신의 꿈을 꾸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없는 사회, 단 한 명이라도 없는 사회를 바로 꿈꿨기 때문에 완전히 대척점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칼 막스의 자본론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영민의 정신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 공자 마음의 부처님이 전부 다 자비니 이니 평안이 이런 다른 표현을 썼지만 그 근저에는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꿈꾸는 그런 공동체를 꿈꿨기 때문에 이
위대하신 분들의 근저에 흐르는 정신을 하나로 이제 모아진다. 그리고 이것을 철학적 베이스로 하고 그런 철학적 베이스로부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삼고 그리고 그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경쟁하되 상생을 하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유로운 우선과 우위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굉장히 관념적인 연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울림도 없고 아무런 고민의 지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체제 그리고 이런 정치 그리고 이런 경제 체제 우리가 이런 체제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이 지고지순한 최고의 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옆에 계신 분들의 고통에도 눈을 감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에도 애써 고개를 돌리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것을 실천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제가 발의하는 법안을 통해서 이것을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연민을 저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예산을 통해서 정치라는 영역에서 부단히 실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정치 영역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불안전하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고 그래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춤을 출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고 나면 성찰하고 반성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정신한 영역에서 그래도 우선과 우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치인 전재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순도까지 드리고 혹시 이제 기부연가 있으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연민의 정치를 꿈꾸다는 이런 타이틀로 이제 정치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감정적인 게 아닌 정치에서 가면 연민의 정치를 했던 법안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뭐 제도를 만들었다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좀 한 가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법안 하나 또 지역구 관리와 관련해서 사례 하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구에 가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북구에는 전재수한테 형님이 한 1000명 있고 누님이 한 1000명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들어보시고 계시죠? 예. 북구에는 전재수한테 형님이 한 1000명 있고 누님이 한 1000명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 제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살려가지고 1000명이다 이렇게 확인한 적은 없는데 근데 많습니다. 많고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선거대책위원회를 부르게 되면 한 2000명 부리거든요. 2000명 정도로 선거대책위원회를 부리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이 국민의힘 당원들입니다. 네, 절반 정도가. 국민의힘 당원인데 국민의힘 후보도 있는데 전재수 선거대책위원회 와가지고 전재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줍니다. 국민의힘 당원인데. 이 형님 누님들이죠. 이게 뭐냐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그래서 전재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형님인데 형님이라 부를 수 없고, 국민의힘 지지자이기 때문에 누님인데 누님이라 부를 수 없다면 그건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라 하더라도, 국민의힘 당원이라 하더라도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눠보고 그 사람의 고통이 뭔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또 도움 드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제가 또 도움을 받고, 정치인 전재수가 아니고 이웃사람 전재수로 살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 당원인데 선거 때는 전재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냥 전재수가 정치를 하는 테크닉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재수의 선거 테크닉이 아닙니다. 테크닉, 기술 이런 건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게 테크닉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1년, 2년은 그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3년, 5년, 10년 지나면 그 포장지 다 뜯겨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포장도 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분이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 당원이라도 이분과 대화를 해보고 하니까 저희가 똑같은 고통과 분노에 쌓여져 있는 겁니다. 어떤 아들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경제적 고통 때문에 아파합니다. 저는 그거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함께 머리 맞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길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그냥 이웃 사람으로, 옆에 있는 동생으로서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겁니다. 이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 그 설사 국민의 지지자 하더라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 그 절반 정도, 선거대 최고위원회 2,000명 찍으면 그 절반에 가까운 분들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쯤 됩니다. 그런데 저를 돕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철학적 베이스, 이것을 정치의 영역에서 또는 제지역구에서 사람을 한 번 만나고 민원인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떨어질 때마다 성찰하고 배우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재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만큼은 전재수도 없겠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역구 선에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면 이제 제가 법안을 대표반을 해서 통과를 시킨 것이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을 해서 대표반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장학재단법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 대학에 다니면서 학자금을 대출 받잖아요. 학자금 대출 받잖아요.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면 바로 원리금 3만에 들어갑니다. 바로 날라옵니다. 취직했는지 어떻게 알고 월급 받으면 원리금 바로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이제 제도가 이제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원리금 대출이 엄청나게 이게 이자율이 높은 거예요. 제 기억으로 막 한 7점 몇 프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정금이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채무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 졸업해서 직장을 얻어서 와 만세 기분 좋다 이게 알고 아이고야 빚 갚아야 되네. 사회 첫 생활을 채무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도 엄청 높아요. 고정금리래요. 몇 년 전에 자기가 대학 다닐 때 한 거라. 그래서 제가 한국장학재단법을 바꿔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저금리로 이제 완전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그 숱하게 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고금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분들의 눈물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첫 사회생활을 채무자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그 안타까움에 이제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구포 게시단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히스토리가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역구 활동을 하던 또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법을 발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심사를 하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러한 철학적 베이스와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우리 전재수 의원님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에 계시다가 횡령을 나오시고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애니할 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선거할 때부터 제가 알고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뭐 직접 이렇게 이제 의원님한테 정말 얘기 들을 때 과연 삼선을 왜 하셨던가 하는 걸 오늘 느꼈고 이제 그 통상적인 사람들의 그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크게 높은 평가를 안 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전재수 우리 그 한효석 우리 총재님이 왜 저렇게 칭찬하시는 걸 알겠고요. 제가 지금 쭉 들으면서 이제 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옛날에 우리 지금 이제 뭐 70년대 이렇게 뭐 그때 있던 그 정치인들은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를 하면서도 상생을 하고 협력하고 또 양보할 걸 하고 이렇게 지금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정치는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차라리 뉴스를 안 보니까 더 행복하더라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님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싸움이 있는 곳에 싸움을 말리고 갈등이 있는 곳에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서로 죽일 듯이 멱살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깐만 나와봐라 멱살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보는 사람들마다 다 틀리가 아닙니다. 누구는 기후위기라고 그러고 누구는 빈부격차라고 그러고 누구는 저출생 문제다 그러고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다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권한 세력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 자원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와 자원을 배분하면서도 이게 사회적 가치와 자원을 배분하는 것도 정치의 영역이고 그리고 싸움 말리고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더 큰 싸움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톤 다운시키는 것이 사실은 정치입니다. 이것이 정치인데 오늘날 여야가 출구 없는 총만 안 들었지 출구 없는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이 완전히 실종이 된 겁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정치가 실종된 거예요.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국민의힘 때문일까요? 민주당 때문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오롯이 누구의 책임은 아닙니다. 두고서 다 해보셨잖아요. 100% 제 책임, 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 했는데 곡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더 큰 싸움이 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책임의 소재는 51대 49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네 탓이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집권 야당이 좀 거칠더라도 야당이 막 진짜 막 행패에 가까울 정도로 거칠더라도 집권 여당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야당보다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러면 여당이 큰형님처럼 더 넓은 울타리를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야당을 부술려서라도 사탕 하나 더 줘서라도
정치가 실종되지 않도록 적어도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집권 여당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은 집권 여당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크다 하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 그 바깥으로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야당도 양에 가능한 수준에서 예를 들면 투쟁하고 요구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크기보다 훨씬 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전부 자질 함량이 돼가지고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 그것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즉 대통령제 또는 이 의회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어떤 대의민주주의 체제 이것이 저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1987년 헌법체제입니다. 6공화국이죠. 6공화국. 1987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권력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7공화국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10년이면 강상변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고일하면 강상변하는 겁니다. 자고일하면 옛날에 농경사회에서야 10년 정도 지나야 강상이 변하죠. 요즘과 같은 AI가 나오는 이 시대에는 1년이면 세상 전체 다 변할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87년 대한민국 헌법체제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0년 됐어요. 40년. 40년의 이 정치체제, 이 권력구조,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 이거 가지고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현상만 보고 국민의힘 너가 책임이야, 민주당 너가 책임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해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오늘날 이 싸움을, 이 수명을 다하고 어쩌면은 완전히 유통기한이 완전히 지나버린 이 권력구조로부터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 전부 서울대 나오고 박사고 무슨 뭐 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속에서 투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표 행위가. 그리고 그것이 국회 의석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의사가 나의 권력을 4년 동안 국회의원들한테 위임해 준 거 아닙니까? 100% 내가 위임해 준 권력대로 내가 위임해 준 그것대로 100%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50% 60% 정도는 찍어준 사람들의 의지대로 국회의원들이 행동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87년 헌법체제를 바꿔서 6공화국을 넘어서 새로운 권력구조 7공화국을 출범시켜야 될 때가 왔다. 그러지 않으면 지아무리 저기 있잖아요. 이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요. 성직자들을 국회의원 300명 만들어놔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부처님 마음의 공자를 지금 국회의원 시켜가지고 지금 87년 대한민국 헌법체제에 끼워넣어놔도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분은 틀리시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체제가 우리의 몸은 이만해졌는데 옷은 이덕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 몸집 때문에 옷이 이제 터져나가려고 하는 그 직전 단계입니다. 직전 단계.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멀지 않아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그 과정에 에너지를 응축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에서 마그마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응축되면 빵 터져 나오잖아요. 그리고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새로운 지형도 생겨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단계에 있다. 그래서 욕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대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고대 민주주의는요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시장에서 시장통 물건 사고 파는 시장에서 민주주의가 나왔습니다.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물건을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과 물건을 어떻게든 더 많이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흥정이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시장이? 그리고 그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정보도 누구 집 아들 뭐 장가 갔다더라, 누구 집 딸이 뭐 애를 낳는데 쌍둥이라더라, 이런 정보가 다 모이잖아요. 정보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그 다음에 서로 사고 팔고 하니까 돈도 모이고 여기서 민주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장은 저 사람 내가 저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저 사람을 죽여가지고 물건을 뺏어야 돼. 이러면 그 시장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100원짜리 90원에 사서 만족. 파는 사람은 100원 받아야 되는데 90원에 팔아가지고 더 많이 받았으니까 만족. 요래가지고 그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규율이 생기고 그것이 그 공동체에 말하자면 법제도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조용하면 그것은 독재 아니면 전체주의입니다. 파시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원래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물건 사고 팔고 흥정하고 누구 집 아들이 어떠니 저떠니 떠들고 왁자지껄 하는 것이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본질은 시끄럽습니다. 왁자지껄합니다. 국회로 들어오면 어떤 건지 압니까? 저거들끼리 양해 가능하고 저거들끼리 합의가 가능한 이슈, 갈등 이런 거는 국회를 안 옵니다. 우리 한총님 잘 아시잖아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저거들끼리 절대로 타협되지 않고 절대로 합의되지 않는 지독한 골치 아픈 문제들만 국회로 다 와요. 도저히 저거들한테 맡겨놔가지고는 타협 안 되는 것들만 국회로 옵니다. 근데 국회 보고 조용하라고요? 조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국회는 시끄러운 것을 본질을,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을 본질로 하고, 더더구나 국회는 가장 폭발력이 강한 갈등들만 국회로 다 옵니다. 나머지는 저들에게 다 알아서 해결해요. 국회는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싸움을 해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야죠. 싸움만 해가지고 성과도 못 만들어내니까 국민들로부터 욕을 들어먹는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보고, 저도 이제 지역구 다니면, 제가 지역구 가면 79살까지는 형님 누님이고 80살 넘어가면 이제 큰형님 큰 누님이거든요. 80 넘은 큰형님 큰 누님들이 골목에서 만나면 저보고 그럽니다. 야, 이 소나 그만 좀 싸워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근데 민주주의와 국회를 이해를 하면 그만 좀 싸워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더 싸워라. 다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라, 성과를 만들어내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국회는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것이 본질이고 싸움이 기본입니다. 그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내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 한 27분 30분 늦었네요. 더 이상 얘기 있으면 개적으로 또 연락 주시고, 아까 조금 말씀했지만 정확한 얘기가 안 하고 정부도 그 유비가 돼서 사회를 굴러가야 되는 건데, 제일 하는 국회의원 연금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연금 18%도 안 주면은 전직 의원들도 국회의원 다 압니다. 1,300명 중에 지금 받는 한 380명입니다. 재산이 얼마 지금 한 달에 수입이 200만 원 미만 합쳐가지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해당자가 지금 연금을 받는 해당자가 300명이 안 돼요. 1,300명 중에.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것도 120만 원인데 세금은 110만 원입니다. 저는 그 받는 해당이 되는데, 해당은 그런 사람이 받는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 받아서 기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비행기 공식은 저는 공짜 하나도 없습니다. 욕만 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중에는 사실 저는 사연하면서 VIP 자리에 한 번도 거쳐간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분 많을 겁니다. 급할 때는 이제 부산에 오늘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그런 수술 큰 받지. 그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는 그 특권 누리지 않고 갔는데, 개중에는 부자가 부동산 이래 사바다 크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그 사람은 막 세기 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몇 명이 자꾸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사실 국회의원들 1억 5천만 원, 어제 그 현대자동차도 1억 5천 아닙니까 사실. 노동자도 1억 5천 받아 몇 대 내라면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쓰는 건 생각 안 하고 받는 건 생각하는데 선거할 뭐 10을 20 선거하니까 무슨 놈을 쓰는 거 사실. 그러니까 속여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거 수백억까지 다 망해야지 몇명 만나서 그렇게 여러분과 그런 거 그래서 나는 내가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같이 있는데 그 의원비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한 고생 내가 해봤던 고생 많이 했거든. 내가 하니 교장을 해보니까 선생님도 고생 많이 했더라. 잠깐만요.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매일 공포도 모아주고 눈이 다 뵀는데 자기가 마땅히 제일 힘든 것처럼 느끼지만 힘 안 나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행복하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더 나아가자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을 하고 박수 크게 치면서